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우리 짧게 먼저 본인 소개 잠깐 부탁드립니다. 저는 홍인석 애비 홍색입니다.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이네요. 제가 필리핀에 있은 게 10년 전인데 그 이후로 현지 교육과 관계된 일을 한다고 떠났다가 이렇게 다시 MK 얘기를 하게 되고 또 GBT 간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또 국장님 또 선교사님 옛날에 그 GBT 간사님으로 일하시고 그랬었는데 저는 98년도에 그 GBT 선교사로 파푸아뉴기니에 있었고요. 그 이후로 여기저기 다니다가 지금 우간다에 간 지는 7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간다 현지인들 교육과 관계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MK는 거의 잊어버렸는데 물론 제 주변에 이제 그 선교사 자녀들도 있고 또 그 안에서는 뭐 일부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10년 지나니까 제가 있을 때는 MK들 연령대가 초등학생들 한 30%, 중고등학생 30%, 청년들 한 30% 된다고 조금 전에 우리 이훈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청년들이 50%가 넘는 다른 세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꼭 옛날 얘기 될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 되는데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오늘 뭐 제가 이렇게 과거에 하던 얘기를 다시 하기보다 현재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필요할지 그런 얘기들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자고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홍세기 선교사님은 사실 이제 조금 뒤에 이제 계속 얘기를 풀어나가겠지만 한국에서 기독교 교육 쪽으로 많이 알려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교육, 또 우리 학생들 교육, 그 다음에 또 우리 교사분들 교육을 너무도 잘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해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좀 이렇게 편안하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MZ 세대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드님 이야기부터 먼저 좀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아까 오셨을 때 하나님의 세계라는 노래를 제가 저작 곡이긴 한데 홍의사 군이 나온 건 아니고 다른 패러디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신 걸 틀어드렸었는데 우리 홍의사 TCK 홍의사 이야기로 먼저 좀 시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이제 타문화권에 우리 나가시게 됐고 가정도 우리 따님도 한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부터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TCK 홍의사기라는 주제로 일단 먼저 좀 소개해 주시고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88년생이라서 뭐 제 아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죠. 이미 다 본인이 다 저희는 아이가 둘이 있는데 홍희석이 위에 홍하늘이라고 4살 위에 아이가 있어요. 걔는 이제 40살 가까이 있는데 98년도에 파푸아뉴기니 갈 때 큰아이는 중학교 1학년, 밑에는 3학년 거기서 이제 같이 지내는데 아이는 뭐 착한 아이였고요. 막 즐거웠고 뭐 데뷔한 지 10년 사람들이 그런데 걔는 어려서부터 거의 음악만 했어. 노래 부르고 춤추고 악기하고 그 다른 거에 그렇게 크게 재미를 못 느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아시듯이 뭐 한국에는 음악을 전공하려면 막 전문적으로 그걸 레슨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그런 거 자체도 별로 안 좋아했고 혼자 막 하다 보니 이거 음악을 전공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혼자 탐구를 했죠. 저는 옆에서 볼 때 얘는 그냥 음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는데 제가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잘 아시듯이 가라 그러면 또 어떻게 뭐 잘 도와줘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었고 결국은 자기가 그 길을 선택하고 그냥 본인이 선택한 그 길을 가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 이런 일이 생긴 것 뿐이지 뭐 굉장히 뭐 어떻다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앞으로 어떨지는 모르지만 이제 뭐 하나 자기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거고 학력으로 하면 걔는 아직도 고졸이에요. 학교 다니다가 안 알고 그래가지고 자기 소신이 좀 뚜렷해서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 중이고 사실은 뭐 자녀 교육 얘기하자면 저희 딸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더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아이들 뭐 둘, 셋, 넷 이렇게 있으면 제일 큰 애들이 제일 충격이 크거든요. 부모들이 이제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런 데 대해서 큰 애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죠. 근데 둘째, 셋째는 뭐 언니나 오빠 따라가면 되니까 이제 둘째 아이는 조금 그런 경우였어요. 이제 큰 아이는 저희가 조금 아이가 커서 파푸아뉴기니 데려가다 보니까 개에 대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오히려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교지에서 자녀를 키우고 걔네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 과정 중에 저희 또 이제 애들이 컸으니까 이걸 알아서 살아라 그러고 뭐 필리핀, 인도 지금 이제 우간다에 가 있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런 얘기는 크게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뭐 그렇죠. 네, 알아서 TCK들이 잘 크죠. 네. 네, 근데 처음에 이렇게 원래 이제 교사로 계시다가 파푸아뉴기니에 이제 처음에 GBT를 통해서 나가시게 됐잖아요. 네. 근데 그때 나가시게 된 동기나 이런 건 어떻게 되셨어요? 또 그 아이들 몇 살 때 데리고 나가서 파푸아뉴기니아의 어떤 환경, 네. 교육이라든지 또 언어 적응이라든지 문화를 배우는 어떤 환경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해 주세요. 네. 개인적으로는 92년도에 이제 선교지 나서려고 하다가 잘 안 됐어요. 제가 선생이다 보니까 그때는 뭐 MK들 교육에 관한 이야기도 없었고 그러다 이제 98년 그때 이제 부산에 가서 이제 저 나름대로 훈련을 한다고 있다가 98년도에 이제 파푸아뉴기니에 갔는데 파푸아뉴기니에 있는 그 선교사 자녀 학교는 좋은 학교예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그런 학교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저희 있을 때 한 20개국 선교사들이 모였는데 그야말로 서구식 학교가 아니고 모든 나라의 사람들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학교로 시작됐어요. 보통의 경우는 좀 죄송하지만 국제학교들이 미국식이나 주로 아프리카나 쪽이니까 또 영국식 쪽으로 많이 하는데 동양 사람들이 끼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한국 선교사 자녀들은 국제학교에 가면 이물질이죠. 근데 제가 있던 파푸아뉴기니 학교는 모든 학생들의 정체성을 존중해서 그 학교의 꿈은 모든 학교 아이들을 위한 각각 나라의 교실을 만들겠다. 저도 제 한국 교실을 가지고 아예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속에 한국 교육과정을 떼어내줘서 제가 학생들에게 학점을 주면서 한국어를 가르쳤죠. 그건 뭐 GBT의 정신이기도 하고 또 지금 우리 선교사 자녀들 뭐 잠재력 정체성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그건 뭐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그 현지인들 섬기는데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정체성의 문제. 근데 그걸 그 학교에서는 잘 존중해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뭐 대표기도 할 때도 한국말로 기도해라. 뭐 이런 식의 학교였어요. 전체 모임 그렇죠. 모였을 때. 네. 뭐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성 같은 걸 존중하는 그런 사회였으니까. 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주눅들지 않고 또 하나는 이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은 낯선 아이들이었잖아요. 영어도 잘 못하니까. 특히 이제 큰애 같은 경우 중학생이니까 매 학기 교장 선생님 또 도서관 선생님, 담임 선생님 모여서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까를 저를 불러다 놓고 부모를 불러다 놓고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 교육 과정을 늘 만들어줬죠. 학생이 적지도 않았어요. 학생이 거의 한 500명 됐는데 학교가 그렇게 배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뭐 거의 주눅들지 않고 또 저희도 이제 동등한 선교사로서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특별히 도울 일이 별로 없어서 축구코치하면서 여기 사회를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노는 걸 저의 주요 임무로 그렇게 그때는 지냈었습니다. 우리 TCK 홍이삭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요. 네. 물론 이삭 저도 이제 이삭이라고 부르는 얘긴 한데 우리 이삭
군의 누나 하늘 양도 있죠. 지금 이제 결혼해서 아이는 둘인가요? 셋인가요? 둘. 네. 근데 이제 그 파푸아뉴기니라는 어떤 그 다국적 MK 학교 그룹에서 특별히 웨스턴화되지 않고 좀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민족적 정체성을 잘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뭐 이런 어떤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 식의 어떤 노출이 우리 TCK 홍의사 분한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악동 뮤지션도 그렇지만 홍의사 분도 노래 가사라든지 어떤 그런 거에 보면 정서에 일반 한국 사람에서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버님이 보실 때 TCK 홍의사 분이 잘하면서 또 우리 따님도 그렇고 그 어떤 그런 어떤 요소들 타문화권에서 또 그곳에 가서 이제 어쨌든 동양인 특히 한국인으로서 소수자로서 마이너리티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좀 이렇게 도전도 있고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이 TCK 어떤 백그라운드가 지금의 홍의사, 지금의 홍하늘을 만드는데 어떤 좀 도전은 어떤 거였고 어떤 베네핏이 있었을까요? 질문이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너무 좀 심하게 빨리 이제 뒤에 이제 홍의사분 말고 다른 얘기로 넘어가려고 요거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하려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 주셔도 우선 뭐 모두 대부분이 그렇듯이 다른 사람들을 그대로 이해하는 태도가 일단 길러진 것 같고요. 본인이 그렇게 그 사회에서 이렇게 잘 존중되었고 또 본인도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런 거 하나 하고 또 다른 거는 뭐 언어 능력이 보통 아이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걔는 어려서 거기 있었으니까 즐겁게 놀고 지냈거든요. 그리고 초등학생 때 이제 학교 밴드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는 그 아이들 정서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이 아니라 음악, 체육, 미술이 완전히 필수 과목이었어요. 그거 안 하면 졸업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뭐 노래를 하든지 악기를 하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때 이미 이제 뭐 색소폰 불고 그런 애들 학교에서 음악을 하면 공부 끝나고 집에 와서 애들 불러다 같이 자기들끼리 연주도 하고 음악을 상당히 즐기는 그런 문화 속에서 지냈죠. 근데 그냥 부수적으로 즐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런 활동하면 뭐 모든 오피스들 다 문 닫고 부모들 다 참여하고 또 심지어는 음악 선생님이 레슨 스케줄을 만들면 모든 교과목 선생님들은 다 그걸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학생들 수업하는데 50분 수업하면 어떤 아이가 제 수업 시간에 한 15분, 20분 그 레슨 스케줄이 있어요. 피아노도 있고 뭐 성악도 있고 그 스케줄이 딱 나오면 그냥 선생님은 따라주는 거예요. 딱 눈치타면 얘는 레슨을 받으러 갔다. 그래서 그런 그 정서적인 활동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 아이가 뭐 자연스럽게 그걸 굉장히 즐겨 했던 것 같아요. 큰 아이도 그렇고 작은 아이도. 네. 우리 큰 따님은 교사가 됐잖아요. 교사가 돼서 미국에서도 교사를 하고 지금 또그 벨브리 학교에서도 교사를 좀 하고 있었는데 따님 이야기도 조금만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TCK로서의 어떤 지금의 그 모습이기까지 어떤 점들이 좀 영향을 미쳤어요? 네, 지금은 뭐 아기 키우고 그러느라 이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내려놓고 있고 아이가 또 좀 아팠어요. 한국에서 무슨 치료 과정에 그 혈액암이 그 발생해가지고 걔가 이제 아이 어려서 결혼하고 선교제 간다고 좀 여기저기 다녀보다가 아파서 주춤하다가 요즘 많이 회복돼서 지금 선교 훈련을 받고 있어요. 어딘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그 아이 같은 경우 중학교에 갔으니까 이제 언어 문제 때문에 많이 울고 힘들어했죠. 근데 그 사실 저희가 서울에 한국에 있어서 서울에 있다가 부산에 가서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다가 또 좀 괜찮아질 만할 때 파푸아뉴기니 가서 또 많이 힘들다가 또 적응할 만할 때 또 한국에 왔어요. 저희가 뭐 선교사 자녀를 가르친다 그러는데 저희 아이들에 대한 배려를 별로 하지 못했죠. 고3 때 한국에 와서 거의 꼴찌를 달리다가
그래도 그때는 이제 주눅은 들지는 않더라고요. 자기가 해보겠다고. 이미 이제 어려움을 겪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좀 당돌해지더라고요, 아이가. 그래서 이제 뭐 대학도 다니다가 한국에서 쭉 공부한 애들하고 이 컨텐츠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수학이라든지 이런 거 따라가기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쉬었다가 좀 끝나고 교사는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도 이제 무슨 저 매니지먼트 같은 걸 하고 싶어서 그런 훈련을 했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처음은 완전히 뭐 아무것도 없이 하려니까 완전 심부름만 하고 그래서 아유 이거 뭔가 이러다가 이제 기회가 돼서 뭐 미국의 그 교사 그 자격 연수 같은 게 있다고 그래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갔다 와서 지금 교사를 하는데 걔는 뭐 교사를 하는 거 그렇게 즐겨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이들 열심히 키우고 큰 아이가 손주가 4학년 1학년인데 근데 지금 아무튼 선교지에 간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가면 아마 교사를 하지 않을까. 이제 우리 홍희석 군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요 질문만 하고 이제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이렇게 다 끝나시고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하시고요. 지난번에 이제 그 싱어게인에서 이렇게 그 엄마 아빠가 이제 우간다에 계시면서 이렇게 오시는 장면부터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현장에 참석도 해보시고 또 이제 많이 알려진 얘기니까 이미 그래서 이제 사실 실수도 했는데 부모님 오셨는데 오랜만에 봤는데 본인이 실수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1등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그 인터뷰도 하신 것도 나와 있었고 그다음 지난번에 새롭게 하셨나요? 거기 이제 나오셔서 또 이제 우리 쿠미당에서 또 생각하신 이야기는 좀 나오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홍세기 선교사님 그 가정에 대해서 알면서 그 스토리를 보면서 되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물론 이제 열심히 그 우여곡절 속에서 이렇게 자기 꿈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이사건의 모습도 봤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역사하시는 부분에 대한 정말 그렇게 좀 저는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그렇게 느끼시기에 그 이야기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건 뭐 모두들 그렇듯이 기대하지도 않은 바고. 근데 이제 먼저 슈퍼밴드라는 거 할 때도 저희 우간다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계속 중계방송 해주는 걸 듣고 있었고 이번에 싱어게인은 본인이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엄청 하다가 뭐 거기 간다는 얘기도 안 한 것 같아. 아무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슈퍼밴드라든지 싱어게인 같은 거 할 때 옆에서 저는 그랬죠. 난 그게 뭔지 잘 모르지만 안 하고 뭐 하는 것보다 뭐 기회가 있으면 하고 뭐 반성을 하든지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냥 옆에서 부딪혀봐라. 네, 그랬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저 슈퍼밴드도 그렇고 저는 옆에서 그랬죠. 이를테면 그 높은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경우 빙벽을 타는데 빙벽을 타는 한 3일 정도의 기간은 거의 한 3, 4년 사는 농도와 비슷한 기간이다. 네가 음악을 하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고 나는 생각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간다에서 했죠. 근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했는데 그 두 가지가 다 그냥 노래만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편곡하고 그러는 걸 얘는 지금도 자기가 음악식에 대해서 노래를 자기가 만들거든요. 뭐 전문가들이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해내는 것들을 왜 부모가 도와준 게 없습니까? 지금도 음악실 뭐 누가 그 자기 친구가 빌려주는 데서 음악하고 있는데 본인이 다 스스로 해내는 것이 이번에 싱어게인 무슨 7라운드인가 뭐 8라운드 가는 데까지 계속 이제 그 본인이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잘했다는 뜻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이제 음악을 만들고 또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컴포즈하는 그런 능력이나 이런 거 또 자기 친구들 이제 세션들 불러다가 하고 그러는 게 그냥 있은 게 아니라 걔가 쭉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라서 뭐 그냥 옆에서 볼 때 좀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학교에 있었으니까 여기도 주로 이제 어머니들 이렇게 계시는데 저는 아이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저희 집사람 안 가고 제가 주로 갔어요. 가서 이제 뭐 일이 있거나 그러면 이야기를 나누고 왜냐하면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 여자분들이 조금 귀가 얇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고 학교에 있어 보면요 이 별로 잘하지도 못하는데 자신감이 많은 애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근자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그랬는데 그런 애들이 특징이 뭐냐면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인정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자신감 있게 살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무슨 뭐 성적이 좋거나 뭐 두드러지지 않아도 점점 커질수록 얘네들은 자기 길을 잘 가요. 예, 저는 뭐 아버지로서 그 아이를 지지해주는 그런 일이 저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그랬는데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는 이제 학교를 여기저기 다니다 그만두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서 도와주는 애들이 열심히 도와줘요. 한동대 친구들 또 뭐 미국에서 한국 공부한 그 친구들도 얘를 많이 도와줘요. 근데 제가 한번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있어요. 걔가 고3 때 학교 찬양팀 리더를 하는데 그 뒤에 리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대학 입학 시험도 봐야 되고 이제 자기 친구들 다 이제 그것 때문에 막 그러는데 얘는 이제 그 시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이거 누구한테 맡겨야 되고 그러는데 뭐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너 혹시 대학 떨어져도 이거는 그냥 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다른 사람이 있으면 모르지만 왜냐하면 내가 보는 아이들은 고3 되면 대학 특히 MK들이고 뭐고 뭐 대학 입학 끝나면 애들이 마음을 바꿔버리더라고요. 실제 학교도 고3 입학시험 끝나면 교실이 거의 비디오 방으로 바뀌거든요. 왜 중고등학교가 이 대학을 위한 학교가 아니고 청소년들에게 좋은 교육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데 대학이 됐다고 애들이 마음 바꾸는 건 아닌 것 같다. 너는 내가 보기에는 생각해봐라. 너 여기서 학교가 잘 안 돼도 네가 최선을 다해서 더 하고 그러는 것이 그런 태도가 좋은 거고 대학에 가도 대학이라는 집단에 네가 헌신하고 그리고 이후 취직을 해도 거기에 기여하고 이러는 게 목표가 돼야지 이용하다가 다 됐으면 마음 바꾸고 뒤돌리고 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잠깐 여기저기 다니고 뭐 시도하는 만난 사람들이 다 얘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싱어게인 같은 경우도 뭐 자기 편집 다 해야 되니까 이거 이렇게 하려면 누구 와서 좀 도와주려고 하면 막 도와주고 막 이런 일들을 비하인드 스토리로. 근데 저는 저희 아이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성대서 자녀들이 가진 아주 독특한 DNA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이제 저는 사실 이훈성 교사님을 좋아하지만 쓰는 용어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잠재력 이런 말은 아이를 유용한 도구처럼 생각하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격려하자는 뜻의 잠재력을 썼다는 건 아니지만 한 인간은 인간 본연의 어떤 권리로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 화대. 그게 뭐 잘 되건 못 되건 그건 뭐 상관없는 일이고 하여튼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렇게 뭐 만들어지고 본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근데 그 속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이제 현지인들에게 혹은 그런 분들이라서 그런지 그런 게 있어요. 그 MK들이 일반 학생들하고 다른 점은요. 아이들은 뭐 본인이 추구하는 그 무엇을 이제 요 사회는 점점 더 그렇게 됐죠. 뭐 10년 전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제가 여기 오면서 10년 전에 아이들 만났을 때 뭐 어떻게 있었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
진짜 한국은 한 세대를 뭐 12년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12년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그러나 여튼 그 변하지 않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나 혹은 뭐 선교지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생긴 DNA 같은 성향이 헌신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그 자기를 내드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지금은 거부하고 사회가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않기 때문에 그게 갈등하는 요소는 있지만 얘네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1세대 선교사님들은 막 고민해야 되잖아요. 할 수 있을까? 해야 되나? 막 이러지만 얘네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잠재력이죠. 그런 그 마음의 태도. 근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음악이라는 게 이렇게 좀 드러나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뭐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 그런 그 아이들의 마음을 잘 키워내는 거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하나 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여기 지혜가 왔는데 지혜 우리 마닐라 아카데미에서 졸업했거든요. 고등학교인데 지혜하고 하림이하고 이 미술을 좋아했어요. 뭐 썩 잘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다 혼자 그림 그리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졸업할 때 교실 2개를 내가지고 개인전을 하게 개인 전시회를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 막 조명도 하고 이제 막 그랬는데 내가 왜 얘네들을 좋아하지? 일반 학교 학생들 또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하고 또 달라요. 한국 학교, MK 학교에 굉장히 달랐어요. 근데 얘네들은요, 뭐 하자 그러면 이유를 안 달고 그냥 해요. 그냥. 그게 이제 어떤 학교의 기여가 될 만한 일이고 다른 사람 도와줄 일이면요, 그냥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얘네들이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런 것으로 저는 MK들이 다른 학생들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좀 말씀을 이제 좀 들어보면서 랩업을 좀 해보면 자기 주도형으로 갈 수 있도록 부모님의 역할을 좀 이렇게 믿어주고 특히 아빠분들이 자녀들하고 관계를 잘했을 때 그 힘으로 뭐 아까 대학 안 가고 천양도 그거 다음 사람 할 사람 없으니까 네가 그거 좀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그 말에도 정말 아버님으로서 어떤 시를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진지하게 대해주는 그것이 우리 이사건에게도 아마 영향이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 쭉 들어보면서 이렇게 자기 그 안에 있는 우리 MK TCK들이 안에 있는 고유의 그 DNA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MK TCK로 자라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좀 주로 섬기시고 자기 희생하시고 뭐 이런 쪽이잖아요. 자기를 내어주고 그게 아마도 우리 MK TCK들한테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DNA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이제 우리 한국 아카데미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까 파푸아뉴기니에 있는 우까룸바 MK 학교 무슨 교사 선교사로 섬기시면서 아까 중요한 포인트를 좀 웨스턴화된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민족성, 자기의 에트니컬한 그 컬처럴 아이덴티티를 잘 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국제학교에서 또 교장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에서 교장생활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많이 이렇게 좀 보셨잖아요. 또 교육의 이슈, 특별히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고 MK들을 돕는 케어기버 분들도 계신데 이 교육의 이슈는 참 한국 분들 입장에서 참 풀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시면서 우리 부모 선교사님들 또 이렇게 MK들을 돕는 분들이 이제 교육은 또 이 언어는 정체성하고 또 연결되잖아요. 한국인의 그래서 이제 한국 아카데미에서 저도 같이 홍세기 선교사님하고 모시면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이 어떤 철학, 어떤 정체성을 뿌리 내리게끔 하는 거가 너무 중요하다. 요걸 저는 좀 많이 배웠었습니다. 선교사님에게.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현장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지향하고 강조점을 둬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자녀가 태어나고 키우다 보면 이제 무슨 심리학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아이들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그 갖추어지는 이제 어떤 덕목들이 생겨요. 아이가 엄마 젖을 먹으면서 이제 부모 어른 신뢰하는 그런 거 생기고 또 대소를 말하면서 자율성이 신장되고 뭐 그런 얘기들을 쭉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크게 통칭하면 어떤 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정체성을 형성하는 그런 것들이 그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 우리 자신도 어른이 돼서도 내가 누군가 이제 그런 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지금 저는 아프리카에 있는데 저희 학교에도 한 20여 개 부족이 있고요. 아프리카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드릴게요. 아프리카는 어려운 곳이죠. 근데 제 사무실에 이제 비서로 일하는 친구가 부룬디에서 온 친구인데 부룬디는 또 최빈국이고요. 저희 학교에는 또 남수단 그 난민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공통적인 특징은 다 자기 부족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영어를 쓰고 부룬디에서는 불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 학생은 이 친구는 불어를 잘하는데 또 영어도 잘하고 자기 부족어도 잘하고 그야말로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 그 친구가 어떤 통계를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세계 200여 개국 나라들을 쭉 경제적인 순위로 쭉 이렇게 줄을 세우면 하위 30개국 중에서 28개국이 아프리카 국가예요. 나머지 둘은 뭐 분쟁 중인 국가들 뭐 이런 나라들이고. 근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통계가 또 재밌는데 30개국은 모두 자기 언어가 아닌 다른 나라 언어를 공용어로 쓰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나 불어, 특히 아프리카는 불어가 있는 나라가 많은데 그러면 그거 굉장히 유용한 언어잖아요. 뭐 불어나 영어를 잘하는 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 나라들은 그런 유용성 있는 언어를 한국 분들보다 평균적으로 굉장히 잘함에도 불구하고 소득 수준이 이렇게 낮은 거죠. 근데 뭐 다른 얘기 하다가 이제 그 친구가 그런 통계를 얘기해서 나는 이런 이유는 이런 것 같아.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유용한 도구를 가지는 것이 그게 별로 그게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좀 독특하잖아요. 한국은 정말 독특하거든요. 모든 걸 한국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다른 나라가 다 이상한 건데 한국은 이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거의 여러분들 100% 알아듣잖아요. 신기한 일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비슷하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자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땅이 크지 않고 열강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우리는 다 미국 놈, 중국, 떼놈, 일본 놈 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진 이 언어로부터 그게 상당히 언어로부터 오는 거라고 보는데 그리고 뭐 대학원 박사학위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한국어로 우리 언어로 할 수 있는 나라도 또 많지도 않아요. 영어 이외에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전공하는 사람들 쪽에서 보면 한국이 굉장히 독특한 나라죠. 그런데 그런 그 자기 언어를 가지고 공부할 수 없고 그렇게 소통하는 범위가 넓지 않은 경우 이제 유용한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걸 잘하는 걸로 자부심을 갖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제대로 된 정체성은 아닌 거죠. 그 언어 사실 사람은 언어를 가지고 사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언어 능력이 충실하지 못하면 사고 능력도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사고의 집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이제 뭐 영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면 좋지 않겠냐 그렇지만 그거는 거의 쉽지 않아요. 특히 MK들 뭐 너 영어 잘하네, 한국어도 잘하네 그러지만 애들은 그거 인정하지 않거든요. 나는 한국어도 또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지 그 두 가지 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순서가 있는 거예요. 아예 서양에서 컸고 그렇게 큰다고 하면 모르지만 부모님 한국분이고 의사소통 한국분들하고 하고 이러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한국어가 이제 마더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이 마더텅을 얼만큼 잘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제2 외국어는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통계들은 아주 많이 있어요. 그 미국이 이제 다민족 그 하나의 국가를 미국에서 하는 그 다문화 교육은 이중언어 교육은 그 예를 들어 스페인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언어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하나 되자 하는 그런 교육이고 이게 GBT나 이런 데서 하는 거하고는 매우 다르죠. 그런데 그 자기 언어를 존중하지 못하고 자기 언어로 공부하지 못하고 이게 또 이제 이 버벌 그러니까 의사소통하는 언어하고 또 공부하는 책 읽고 글 쓰는 생활 언어하고 언어하고 학습 언어가 좀 다르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가 학습하고 책 읽고 글 쓰고 하는 능력이 안 되는 상태에서 말로만 하는 언어가 충분하지가 않은 거죠. 사고력으로 따지자면 한 50% 이상이 학문적인 언어로 우리는 사고를 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하는 능력은 그 사람들의 사고력을 깊이하는데 중요하죠. 근데 대부분의 그 자기 언어로 글을 쓰거나 글을 읽거나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말로만 하니까 굉장히 단순한 사고를 갖게 돼요. 그래서 그 구전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구전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보수적이에요. 이거 정치적인 용어로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고집이 소신이 굉장히 강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을 받아들일 기회도 없었고 그냥 자기 듣고 경험한 세계를 가지고 자기 판단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부작용으로는 아프리카는 대부분 장기 집권을 하거든요. 그 버벌리 이렇게 신화를 막 만들어가지고 제가 조금 더 나갔습니다. 극단적인 예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경우 한국어를 충분히 하지 않고 다른 언어를 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본인이 선택해서 영어 공부를 더 하거나 그러는 거는 괜찮지만 이제 몇 가지 큰 문제가 뭐냐면 부모님하고 의사소통을 할 때 한국어로 충분히 잘 의사소통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육에 있어서 사람들이 학교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부모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대략 한 70% 정도로 봐요. 그거는 학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성이라든지 신앙뿐만 아니라 학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부모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 엄청난 결손이 생겨버리는 거죠. 저희 한국 아카데미 있을 때 일본에서 온 아이들이 있었는데 일본이 굉장히 또 독특한 나라예요. 일본어 잘못하면 막 이지메 같은 거 당하고 그래가지고 한국 애들이 일본 애들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어를 잘 못해요. 우리 학교 오긴 왔는데 제가 야단을 치는데 재원이 너 지금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가 선생님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갑자기 야단 치려는 에너지가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풀어버려. 그 설명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런 정서적인 교감이 안 되는 경우가 언어 때문에. 근데 이거는 선교제에 있는 선교사 자녀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선교제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영어권에 가면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언어가 충실하지 않으면 일단 부모와의 관계도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신앙적인 것도 쉽지 않아요. 신앙에 관해서도 말하자면 신앙은 어떤 인격에 담기는 인격이라는 그릇에 담기는 내용물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고라든지 인격이라든지 그런 게 거의 대부분 언어 능력과 관계 있는데 그 언어 능력이 부족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신앙적인 것이 정착될 때도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공부하는 거라든지 신앙이라든지 그런 기타 등등 근데 그러면 어떻게 그걸 충분히 해줄 수 있느냐? 충분히 해주기 어렵죠. 어떤 경우든 선교지에서 선교사 자녀들에게는 100% 다 해줄 수 없어요. 아이 능력도 안 되고 극복 가능할 만큼 정도 하는 거예요. 극복 가능하다. 그러니까 얘가 한국 사회에 들어올 수 적응할 만한 정도 혹은
영어권에 가서 공부를 해도 거기서 극복 가능할 만한 정도를 해주면 상처는 덜 생기죠. 자기가 극복. 오히려 그렇게 하면 동기가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 가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애들은 영어 능력이 좀 부족한 애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그걸 극복하느라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요. 한국에 와서도 뭐 여러 가지 이질적인 것들이 있지만 자기가 소통하면서 극복 가능할 만한 애들이 상당히 점점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순서는 그 언어 능력에 있어서 한국 사람의 경우는 한국어 능력을 갖추는 일이 이제 첫 번째 일이고 그 다음 일들은 이제 경험을 해나가는데 그렇다고 한국어 능력 어떻게 그렇게 할 거냐 부모님이 어려우시죠. 그래서 성기대에 있으면서도 종종 한국 사회 경험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그 정체성이라는 건 뭐 언어 능력만이 아니라 경험 세계하고 또 깊은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거를 유심히 살펴주는 게 아이들의 그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냥 참고로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인생이라는 책에 그 사람들이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적인 요소를 얘기해요. 근데 그 특징적인 요소 3가지 중에 하나가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산다. 그리고 삶의 의미가 뭔지를 찾아가는 사람이 행복하다. 또 하나는 내 인생의 사명이 뭔지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산다. 그런 언급을 해요. 그 앞에 부분에. 근데 인생의 의미라든지 사명이라든지 그런 것의 사실 뿌리나 기초는 정체성이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그 아주 기본 능력이 언어 능력과 그 어려서 했던 그 삶의 경험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지금은 아픈지 어떤지 그런 걸 잘 몰라도 이제 나중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그때 부모님이 잘 못해줬어도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지냈느냐 하는 게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아니 너무 저는 이런 걸 참 즐기거든요. 우리 홍세계 선교사님 만날 때마다 그릇이 되게 깊고 크세요.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하나 하면 이게 막 엄청난 그 깊이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인조이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어떻게 많이 도움 되시는 시간 갖고 계시죠? 그 말씀 듣다 보니까 그 필리핀 더운 나라였는데 필리핀 한국 아카데미에서 저희가 명절 때 막 한복 입고 떡 만들고 이런 거 했던 거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더운데도.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히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 이제 MK 학교로서 한국형 MK 학교였거든요. 그 옆에 이제 페이스 아카데미라고 국제형 MK 학교 아주 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아이들의 문제를 어떤 정체성에 기반된 그래서 언어 교육과 예절 교육과 또 이렇게 사회성 한국으로도 대학 들어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물론 그게 뭐 최상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상은 아니었겠지만 적어도 그 사회에 들어가서 잘 자기가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도 현장에서 명절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해외에 있다 보면 명절 잘 기억 못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지금 이제 6월달 되면 또 뭐 호국 보훈의 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현장에서는 대부분 그냥 넘어가죠. 근데 그런 노력들을 또 아니면 한글 학교 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부모님들이 각자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아이의 정체성이라는 언어가 튼튼해지고 사고력이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들이 충분히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잠재력을 자기의 DNA 속에 있는 걸 잘 끌어내줄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좋은 어떤 노력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갖게 되는데요. 그 방향성과 어떤 목표까지도 조금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KWMA라고 우리 이제 전체 선교 우리 한국에서 교단과 선교단체 대표하는 기구가 있는데 1993년도에 그 KWMA 이름으로 우리 MK들의 교육의 방향성, TCK들의 교육의 방향성을 3가지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돕는다. 두 번째는 기독인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 세 번째는 국제인으로서, 세계인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 이 3가지 교육의 방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이면서도 우리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 25년, 뭐 이렇게 30여 년 정도 그 목표가 잡힌 다음에 이렇게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현장에서는 그런 게 있었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도 뭐 디아스포라 한인도 더 못 들어봤죠.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 한 MK 사역자 입장에서 그게 좀 국따로 밥따로 잘 잡히긴 했는데 한 30여 년, 25년 흘러면서 이게 좀 국따로 밥따로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밥은 먹는데 밥 먹고 국 먹고 반찬 먹으니까 물론 다 먹는 거지만 이게 좀 통합된 정체성이 있는 것이 좀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인의 뿌리의식을 가진 세계를 보면 그리스도인 이런 이제 잔머리를 써가지고 이제 컴바인을 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저희 이제 여기 저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이미 뭐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또 이렇게 다음 세대 인재들을 양육하시는 분들을 하고 계신데 우리 TCK들, MK들이 이 어떤 정체성을 좀 한마디로 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한국인의 뿌리의식을 가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어떤 지향을 해야 되는 요즘 같은 시대는 이제 한국이 많이 알려지고 한국어도 막 해외에서 막 배우려고 하잖아요. 아마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지체들 그럴 것 같은데 이 남은 시간은 저 이쪽 부분으로 좀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우리 선교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교육자이시고 또 아빠이시기도 했고 지금 또 선교사로서 또 이렇게 섬기시고 계신데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어떤 방향성과 좀 목표를 가져야 될지 조금 어려운지만 한번 좀 정의를 해주시면 할까요? 아니 이런 방향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하려니까 쉽지 않은데 일단 우리 부모님들이 선교사이시고 선교사님이 다 다른 환경에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가 일단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우선 이거는 인식해야 될 게 우리 아이들은 우리하고 매우 다릅니다.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이 달라요. 첫째, 부모님들은 사역이 잘못되거나 그러면 한국으로 오면 돼요. 근데 사실 어려서부터 그들의 삶에 더 많은 기간을 선교회지에서 자랐던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파푸아뉴기니 있을 때도 제 한국 교실이 따로 있었는데 우리 교실에 애들이 오거든요. 그럼 오면 거의 수업 시간의 반 정도는 아이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실에서 힘들었던 얘기. 한 번은 제 교실 가서 우는 거예요. 왜 그러니? 수학 시간에 우리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꼭 인종차별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거.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힘들었겠어. 선생님은 잘 모르세요. 선생님은 힘들면 한국 가시면 되죠. 저 어디로 가요? 여기 파푸아뉴기니 그냥 있어요. 미국 가요? 한국 가요? 어떡하죠? 고3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고. 심지어 저희 아이도 일반 교인들도 잘 모르시죠. 제가 선교사 자녀로서 국제학교도 다니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각도 상당히 있고. 근데 우리 아이한테 제가 글에도 잠깐 썼지만 저희 아이 대학생 됐으니까 우리가 내버려두고 필리핀에 갔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턱도 문제가 있었고 걔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떠니? 그랬더니 지금 걔 친구들한테도 관심이 제가 있었거든요. 비슷한 K를 같이 생활하고 그랬으니까. 그냥 성교사 자녀는요, 그냥 돈도 없고 외로운 아이들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그러다가 제가 그 얘기 잊을 수가 없어. 포텐셜 무슨 잠재력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좀 가혹한 얘기죠. 사실 그 아이들은 그런 거 생각할 수 없죠. 내가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그런 건 아니죠. 현재 닥친 문제들이 있는데 부모는 도와주지도 못하고 아이가 커가면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그때가 되는 거예요. 이제 현재 어린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지만
물론 걔네들은 당연히 내 스스로 다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려서는 이제 힘들기도 했지만 나중 되면 대부분 아이들은 제일 존경하는 사람들이 부모님, 이제 선교사 자녀들에게 특별히. 그렇지만 걔네들은 이제 많이 다르고 힘들죠.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이들이 또 스스로 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선교사님들은 소신이 강하신 분들이시죠. 좀 독특한 부류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으면 선교제 생존도 어렵고 굉장히 그렇죠. 그리고 교회 배경들이 다 있으시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 특히 그렇지도 않아요. 교회에 힘들어요. 그래서 해줘야 되는 일이 뭐냐면 부모가 아이들 교육에서 빨리 빠져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 걔네들 컨트롤할 수 없어요. 물론 이해해줘야 되죠. 한국의 그 드라마나 요즘 학교 교육의 문제는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거예요. 뭐 심지어 결혼 뭐 이런 거 다 막장 드라마 보면 맨 그런 건데 그게 현실화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진짜 막장이에요. 그거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하게 하고 해결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진짜 오래된 기억인데 김두식 씨라고 지금 여전히 한동대학교에 있나 모르겠는데 그 불편해도 좋아라는 책을 옛날에 썼어요. 근데 그 아이의 앞에 보면은 자기 자녀가 한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들끼리 얘기하는 자기가 옆에서 이렇게 들렸대요. 친구들끼리 얘기하는데 한 아이가 우리 아빠는 대학교 교수님이야. 그러니까 재수없네. 근데 자기 딸이 이제 걔네들한테 우리 엄마 아빠는 다 서울대 나왔어. 똥을 봤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부모가 소신 있고 부모가 잘 나가면 귀찮다는 거예요. 요즘 뭐 금수저 은수저 뭐 부모가 물려줄 게 많으면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아이가 갈 길에 이렇게 큰 막이 가린 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부모가 워낙 강하면 애들이 이걸 뚫고 나기가 어려우니까 반항하는 거예요. 이상한 쪽으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아이들은 그걸 뚫고 나가서 자기 삶을 살도록 해줘야 되는데 부모가 그걸 안타깝죠. 잘 열어줘야 돼요. 근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코로나 때 잠깐 왔다 갔다 교회에 가고 막 어떤 분은 막 엄청 정책에 대해서 막 엄청 원망도 하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된다 막 그래요. 근데 저는 교회가 아니라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서 아니 진리를 가졌다는 분들이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럴수록 진리는 더 분명해지는 건데 너무 자신이 없어. 무슨 정치에 휘둘리고 정책에 휘둘리고 그러는 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훨씬 의연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치는 사건 사고에 관해서 걔네들은 그걸 이제 반항하죠. 반항하지만 제가 학교에 있어 보니까 그래요. 여자애들은 보통 정체성이 빨리 형성돼요. 신체 변화도 현격하고 그러는데 남자들은 철드는데 오래 걸려요. 남편도 계시지만 남자들은 아주 오래 걸려요. 남자들 아들도 오래 기다려줘야 돼요. 자기가 누군지 뭘 하는지 굉장히 인내심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해가신다고 믿는 분들이 엄청 조급한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학교에서도요. 저는 사실 아이들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얘기 나누고 직접 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지만 어린아이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 판단 능력이 정확하지 않은 애들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건 괜찮아요. 문화적으로 이렇게 좀 그런 분위기에 같이 가고 그런 인격적인 건 괜찮지만 막 직접 대놓고 막 가르치고 이러는 거 이게 우리가 약간 믹스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선교지는 이걸 분명히 분간할 수는 없어요. 원래 그 신앙, 성경 교육이라든지 그런 건 교회의 기능이잖아요.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고 그런 설교하고
교회의 기능이고요. 학문적인 영역은 학교에서 해줘야 돼요. 근데 좋은 기독교 학교들이 엄청 진앙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소신 가지고 그런 건 좋지만 학교의 본래의 기능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걸 해주지 않으면 어디서도 해줄 수 없어요. 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신앙훈련 제대로 시키지 않으면 그건 어려워요. 근데 그걸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홈스쿨도 하고 막 제자훈련도 시키고. 근데 가정의 원래 기능은 뭐예요? 가정의 원래 기능은 정서적인 기능이에요. 가정은 편안해야 되고요. 쉬고 충전하고 받아들여지는 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혹시 가정 예배를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으세요.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이 없으셔서 물론 그거 배울 만한 환경이 안 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걸 공부할 필요는 있죠. 그리고 학교가 안 되면 가정에서라도 가르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가정의 원래의 기능은 아이들이 이해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러는 게 잘 먹여주고 쉬고 그런 게 가정의 기능이에요. 근데 그게 역전이 돼서 훈련시켜야 돼. 막 이렇게 해서 하면은요, 애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정의 본래 기능을 하고 그게 안 되면 보충을 해서 이렇게 조금 하는 거, 이 정도는 괜찮아요. 학교도 똑같죠. 학교는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전인 성장을 위해서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지,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교목이 있어야 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게 있어요. 교회가 사실 교회 기능을 잘 못하죠. 그래서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다 하려고 하는데, 선교사 부모로서의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첫 번째는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막 불평하죠. 엄마 보고 힘들어 막 울고 이해는 하지만 해결해줘서는 안 되죠. 그래, 그러면 어떡하지? 어떡하니? 너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래서 아이의 해결책이라든지 부모의 조언이라든지 아이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필요한 건 믿음을 갖는 거죠. 조업회 제가 애들이 조금 커보고 이제 제가 아직 70은 아니지만 거의 가까이 돼가거든요. 그거 보니까 더 자신감을 가져도 되었을 건데 아이들에 대해서 실제 아이들이 잘 커요. 그리고 갈등하고 말썽 피우는 아이들은요, 쉽게 말하면 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학교에서 이제 고3 애들이 이제 한 12명 있었어요. 성교사 자녀학교가 크지 않으니까. 애들이 뭐 정교 회장도 하고 다 임원을 했는데 딱 한 녀석이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교 자체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주일에. 왜냐면 막 딴 데 애들 다 가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를 하자. 그리고 교회를 했는데 학생 회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다 임원이 하고 얘만 하나 딱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 회장을 뽑는데 뭐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이제 근데 얘가 왜 아이들의 그 수혜를 받지 못했냐면 말썽을 많이 피니까. 근데 애들이 고2, 3 애들이 들러앉아가지고 얘가 회장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도 막 박수 쳤죠. 엄청 좋더라고요. 저는 얘가 이제 드디어 얘가 축구도 잘하고요. 아주 재밌는 아이예요. 근데 나중에 걔가 이제 대학도 잘 갔어요. 어쩌다가 토익 시험을 잘 봐가지고 영어 특기자로 갔어요. 근데 그 토익 시험 점수가 거의 900 몇십 점 나왔고 방학 때 메시지가 왔는데 선생님들이 다 거짓말이라서 얘 거짓말이 실제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잘 갔어요. 그 나중에 동문회 할 때 얘가 와가지고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그때 둘러앉아서 아이들이 자기 회장 뽑아줄 때 제가 날 봤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좋아하나 안 하나 안 좋아할 거라고 그러는데 내가 막 좋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말썽 피우는 애들이 눈치 보는 거예요. 이거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근데 선교사님들, 목사님 이런 애들은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 비켜줘요. 혹시 그런 행동을 할 때라도 얘가 그렇게 엄청 속으로 갈등하고 있구나, 실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부모가 제대로 길을 가면 아이들은 가요. 그렇게.
중간에 딴 데로 빠질 수는 있는데 이렇게 빠지는 게 그 자체로서는 힘들지만 자기를 확인하는 과정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무슨 범생이들이 문제죠. 범생이들이 더 문제예요. 이런 애들은 제 제자들 가운데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부모가 원하는 거, 사회가 원하는 걸 하는데 한 40 넘어가지고 애기도 낳고 그러는데 저한테 가서 고민하는 상담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지금 내 삶을 사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 그만두고 변호사 이제 그만하고 한 어디 세계 일주라도 하고 이러고 와야 되겠어요.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걔가? 남들은 다 걔가 훌륭하다고 얘기하는데 얘는 정작 자기 확인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애들한테는 너 하고 싶은 게 뭐야? 한번 해봐. 그래서 저는 교회 열심히 나오고 모범생 같은 아이들한테 대학생 때도 너희 실험을 하는 기간이지 너희들이 지금 뭐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잖아. 확인을 잘 좀 해봐. 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정서적인 공감은 해주되 해결책을 줄 게 아니고 네가 스스로 하도록 그렇게. 왜냐하면 컨텍스트가 다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얘기하면 할 얘기가 다 얼마나 많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른 한 가지 예를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약간 얘기해도 되나 어쩌나 모르겠는데 저희 아이가 교회에 가서 노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교회에서 저한테도 엄청나게 연락이 오거든요. 그리고 해주면 좋겠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걔가 조금 유명해지기 전에 교회에서 찬양 활동하고 우리나라에 유명한 CCM 하시는 분들하고 뭔가 해보겠다고 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교회가 사람을 못 키우는 것 같아요. 일만 시키지 사람을 못 키우냐. 그리고 저는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와서 아이가 이제 싱어게인 그렇게 하니까 뭐 기독교 문화하는 사람들 막 연락해서 한번 만나자고 만나서 그 둘이 제가 앉은 자리에서 대담하는데 얘기하는 거 옆에서 가만히 들었어요. 근데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인데 창의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닫힌 공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잘 이해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깔끔하게 난 밖에서 한다. 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게 그거예요. 거기서 다 인정받는 데서 하면 그냥 좋지만 나는 경계선에서 줄타기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를 도울 만한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은 자기가 얼마든지 하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키운 게 교회가 아닌데 교회가 자기를 너무 값싸게 부른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네, 공짜로 써먹으려고 헌신해라 이렇게. 근데 이게 저희 아이만 얘기가 아니라요. 많은 MK들이 가지는 표현 못하는 갈등이에요. 학교보다 교회가 훨씬 더 힘들어 MK들한테. 너무 닫혀있어요. 요구사항만 많고 시선이 따가워. 그러니까 애들이 겉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교회가 필요하고 뭐 대안적인 게 필요하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그 다양한 세계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한 그런 것들을 표출하고 싶은데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일찍이 적은 거고 오히려 밖에 나가서 공연을 하면 엄청 깔끔하대요. 30분 공연 몇 곡 관중들의 반응이 좋으면 또 부르고 아니면 아니고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면 아니 그냥 깔끔해요. 근데 교회 한번 가려면 요구사항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돈은 별로 안 주면서. 그래서 걔 이제 같이 이렇게 CCM 하는 친구들 다 잘 알거든요. 근데 얘는 꼭 가야 되면 개런티가 엄청 비싸가지고요. 지금 더 올랐어요. 교회에서 잘 부르지도 못해. 근데 그 친구들이 형 고마워. 교회는 오지 마. 형 교회 우리 오면 먹고 살고 이러고 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걔가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저 혼자 정서적으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사람들이 하는 거 근데 노래말 가만히 들어보고 그러면 그게 사람들을 격려한다든지 뭐 단어만 조금 바꾸면 그게 그 말이라 의도적으로 걔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노래하고 싶어 하지만 그런 거예요. 그게 근데 다른 MK들도 상당히 비슷하지 않을까요? 다른 그런 사회에서 살았다가 한국 사회에 와서 살으려면 본인들이 이제 그런 갈등이 돼요. 심지어는 선교사인 저희도 그렇잖아요. 한국에 오면 야 이거 뭐야 이거 한국이야 참
우리는 어차피 교회 태성이라서 그거 가지고 있는 원죄 같은 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동일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이제 그런 걸 느낀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정서를 저 한국에 온 지 열흘 됐는데 우리 아이 못 봤어요. 그냥 막 저희 이제 아내는 그뭐 여성분들하고 바느질 하다가 좀 사업이 커져서 관리하느라 너무 말라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요양 중인데 아무튼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알아서 가는 삶으로 그러니까 뭐 그렇구나 얘기는 나누고 있지만 아무튼 열심히 잘 가라. 제가 그렇게 도와줘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할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아이가 좋게 잘 그걸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어떤 마음속에 어떤 분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부분 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상당히 비슷한 경우인 것 같아요. 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옛날에 부모 교육 세미나 때 경북대 교수님의 그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다. 그 얘기를 하셨던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린 이유는 아이들이 이렇게 좀 자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보는 그 기회들을 허락을 해주고 너무 범생이로만 착하게 나 착해 이렇게 써있는 MK도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이 지랄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부모님한테 또 이렇게 안전한 세팅 가운데 해보지 못하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 결혼도 하고 자기가 아이도 있는데 아까 여기 선생님 비장선생님 찾아와갖고 선생님 제가 이렇게 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가 좀 기다려주고 버텨주고 믿어주는 게 정말 우리 올바른 정체성의 어떤 함양을 위해서 그런 방향성과 목표를 우리가 갖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주제를 고민하다가 이번에 TCK 부모 코칭의 주제는 잠재력으로 이제 하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극대화라는 표현을 집어넣을까 말까 하다가 뺐는데 이제 질문에는 우리 MK TCK들의 잠재력을 우리가 돕기 위해서 돕는 사람들이랑 또 부모님들이랑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뭔가 이렇게 좀 교육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의도성을 갖고 또 접근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쓰긴 했는데 조심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학교와 단체, 이제 부모님들이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거는 이제 충분히 얘기가 된 것 같은데, 뭐 학교라든지 또 아니면 여기 이제 그 각 단체에서 이렇게들을 또 상담해주시고 코칭해주시는 또 행정적으로 또 팔러시를 갖고 도우는 자리에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우리는 그러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물론 MK들이 선교사님들의 이제 그 가정의 자녀들이죠. 그렇지만 한 가정 안에서만 MK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셀프 케어, 또 뮤추얼 케어, 그다음에 뭐 파송자 케어, 센터 케어가 있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케어, 스페셜리스트 케어가 있다라고 지금 이제 멤버 케어 쪽에서 접근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런 역할을 좀 잘 못하셔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도 우리가 또 이렇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돕는 이제 그런 일들을 저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아내하고도 제가 계속 얘기하면서 고민이 뭐냐면, 한국은 어떤 이제 의학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수술을 해서 그걸 막 해결하는 쪽에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근데 예방의학 같은 거는 아직도 좀 약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지금 이제 오늘 좀 이제 이 남은 시간에 제가 조금 고민을 했으면 하는 게 뭐냐면, 한 40%, 2만 명 중에 40%가 현장에 아직 부모님하고 또 있거든요. 학령기에. 이미 성인이 된 친구들도 계속 또 여기서 또 도와야 되지만, 학령기에 있고 그 취약전에 있는 아이들 부모님이 현장에서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미 1세대 MK들의 어떤 데이터나 경험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친구들을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는 이렇게 부모님이 잘 믿어주고 컨테이너 역할을 해주는 거, 특히 아빠들도. 네, 그런데 이제 학교와 단체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이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또 쿠미대학에서 또 총장으로서도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는 뭐 지금 우리 MK들이 겪는 문제보다 더 많은 막 문제들이 있는데 후반부에 이 마지막 질문 때 그거
좀 가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학교나 단체 돕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될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는 뭐 정체성이 선생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가 선교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일단 선교사 자녀를 가르치는 일이다 생각을 했고 쭉 이제 지내왔고 이제 다시 지금은 이제 그걸 리마인드 시키는 그런 자리인데 먼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한국의 그 많은 기독교인들 특히 많은 교사들 선생님들이 선교사 자녀들에 대해서 뭐 이야기는 하지만 다 책임지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인력을 공급하지도 못하는 데 대해서도 죄송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자구책을 마련하는 거예요. 다 상황이 다르죠. 현지인 학교 다니는 애들 학생들도 일부 있고 현지인 학교 중에서도 뭐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그런 데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또 국제 MK 학교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아마도 그리고 그런 대부분의 분들은 또 한글 학교 같이 주말 학교로 또 하기도 하고 기숙사 학교에 가버리면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이제 그렇게 하죠. 각 처한 환경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다닌다고 하면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생각하게 되죠. 아이들은 가장 편안한 게 자기가 영어로 많이 공부했으니까 영어권 학교로 가는 걸 편안하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거꾸로 늦게 한국에서 나온 애들은 영어권에 가는 거 괜찮지만 어려서 일찍부터 그 선교제 가 있었던 애들은 오히려 한국에 가는 게 더 아이를 위해서 낫다. 왜냐하면 그래도 학생 때는 사람들이 용서해주고 허용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지나면 사회인이 되면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대학생활 정도는 외국생활 많이 하는 애들은 한국생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본인들이 뭐 더 그 이상을 선택할 때 본인들이 하지만 이제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 또 늦게 선교지에 나간 친구들은 뭐 예를 들어 중학교 때 갔다든지 어떤 경우 고등학생 때 가는 경우는 오히려 영어권 학교로 가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그야말로 그들의 잠재력이 극대화되는 그런 거죠. 아니면 거기는 뭐 그거 잘하는 애들이 거기 많이 있는데 거기 가서 또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야말로 극복 가능한 수준의 언어 능력이 필요해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혹시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요. 한글 학교 다니는 것도 좀 부족해요. 근데 그게 가이드라인이 될 수는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적어도 그 학년기 수준의 책을 읽어내고 글을 쓸 수 있는 정도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독서 능력이 상당히 필요해요. 책을 읽는 아이들은 학교 공부를 특별히 하지 않았어도 상당히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뭐 초등학교 저학년 주로 놀죠. 초등학교 고학년 4, 5, 6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중학교 때까지는 많은 독서량이 필요해요. 한국 애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는 입시 때문에 거의 독서를 하지 못하는데 괜찮다면 아무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책을 많이 읽도록 하는데 그건 영어 책일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 이제 정체성 형성이라든지 혹은 언어 능력과 관계 있으면 한국에서 책을 공부해다가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만 있으면 그러면 나중에 한국 학교를 거의 다니지 않았어도 한국 대학에 와서도 어느 정도 극복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독서를 한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그런 것들을 구비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나중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요즘 한국에도 뭐 독서 활동하는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좀 도움을 받아서 단계별로 어느 정도 책들을 구비해서 아이들이 읽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아이들은 이제 저희 어려서 그 학교를 다녀서 그때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 이후에 뭐 한국에 오니까 분주해지고 이래가지고 많이 못 읽은 것 같은데 그때 독서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한국 학교를 다니거나 그럴 수 없는 경우 한글 학교 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아이들 지금 문화행사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류의 대안을 만드는 것도 좋은 일이고요. 물론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셔야 되지만요. 아이들이 초, 중, 고등학교에 있을 때는 적어도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아이들한테 쏟는 게 후회가 없으세요. 너무 사역에 몰두해서 아이들 나 몰라라 하면요. 나중에 극복하는 데 오래 걸리세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엄마 선교사님들은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 아이들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뭔가 결정하는 거 그런 이제 지혜도 필요하고요. 지역사회에서 모여서 때 되면 한국 사람 같이 음식도 먹고 활동도 하고 그런 이제 활동도 필요하고 또 다른 거는 이제 간헐적으로 한국 사회 경험이 또 필요 이렇게 좋아요. 우리 MK 네스트라든지 콩키드라든지 있는데 또 교단에서도 이제 한국 체험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아이 자기들끼리 모이면 엄청 공감대가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여럿일 때 경우는 차례차례 보내야 되는 그런 경제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기도 하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요. MK 캠프. 네, MK 캠프 같은 거죠. 그리고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 한국에 여행 가족들한테 친척들한테 보내면서 과제를 또 주시더라고요. 이번 여행에 이번 한국 방문에 너 갔다 오면 나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하라. 뭐 예를 들어 한국의 무슨 교통 상황이 어떤지, 네가 나중에 무슨 취업해서 일하면 어디 가서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 좀 조사해 봐라. 그래서 아이들이 가서 이제 그런 것도 조사하고 뭐 얘기도 하고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놀다 오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런 것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궁색하지만 대략 이제 그런 정도에 대한 면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홍세기 선교사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지혜가 몰랐던 아이디어들이 막 이렇게 또 다시 활성화가 되네요. 우리 이제 마지막 한 질문 같이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궁금하신 거 또 피드백도 좋고요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구미대학에서 현지에 있는 젊은이들을 그들의 잠재력을 이렇게 극대화시키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새롭게 와서 방송에 나와서 대담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되게 많은 배움도 있었거든요, 제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자료를 일단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시간 나실 때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고요. 글로컬한 시대 속에서 한국의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 특히 우리 TCK들이 가졌으면 개발했으면 하는 어떤 역량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대학에서 그 다음 세대 그 여러 가지 그 아프리카 그 지역에 자원도 부족하고 부족 간의 막 싸움과 또 뭐 여러 가지 도덕적인 경제적인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 사람들이 가졌으면 하는 어떤 역량을 지금 키우고 계시다라고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포함하셔가지고 우리는 이제 또 아무래도 저희가 갖고 있는 퍼스펙티브에서만 이 아시아권에서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회적인 아까 우리 호기 사건의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너무 그 틀 안에서만 우리가 좀 보는 게 있는데 우리 홍세기 선교사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 TCK들 젊은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개발했으면 하는 어떤 역량 부분이든 어떤 게 있을지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이들 세대가 하는 걸 보면요, 저희 학교에 한국 학생들이 좀 와요. 한국 대학생들도 오고 오는데 얘네들이 좀 죄송합니다. 저희 세대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애들이 뭔가를 잘하면 거의 세계적인 수준으로 잘하는 거예요. 그 디자인을 한다든지 기획을 한다든지 한국 사회는 아무튼 빠르고 편리해야 되는 사회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는 사실 좋은 교육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래요. 선생님 그럼 좋은 교육이 뭐예요? 저는 광야에서 같이 있어주기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교육시킬 때 광야로 이제 내모시잖아요. 근데 그냥 두지 않고 모세하고 같이. 그 부모는 사실 아이들 어려운 상황에서 같이 있어주는 모세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조금 더 유복한 사회에서 크는 우리 젊은이들은 뭐냐?
근데 얘네들은 환경적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심리적으로는 엄청 황폐해요.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이 정서적으로 애들을 도와주는데 얘네들의 경우 기준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족스럽지가 못하죠. 삶이 만족스럽지가 못해.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젊은이들이 지금 뭔가 열심히 해서 잘한다 그러면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는 이른바 선진국에서 하는 것들이 그렇게 선진적이지가 않아요.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거꾸로 이제 그렇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프리카 친구들이 엄청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친구들은 아무거나 먹을 수 있고 아무 데서나 잘 수 있고요. 또 언어도 잘하고 체력도 엄청 좋고요. 또 여학생들은 또 아무튼 애기도 잘하고 막 낳거든요.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본인들이 그렇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인데 우리가 스스로 자책하는 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기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우리 특별히 MK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잘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배우고 하면서 세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일부 우리 MK들이 선교사 자녀학교에 가서도 일도 하고 그 나라 현지에서 사업도 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해나가는데 뭐 그야말로 글로벌한 시장도 열려 있고 글로벌한 사회가 열려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의 활동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얘네들이 또 그렇죠. 만족스럽지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학년기 때 적어도 이제 대학까지 혹은 그 이상이라도 좀 더 기다려주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주고 그러면은 저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이가 음악을 하는데 걔가 이제 하는 그 음악 세계의 경우도 뭐 기회가 되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뭐 어디 다른 나라에 아프리카에 와서 좀 연구도 좀 하고 그래봐. 같이 연주도 하고 뭐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 친구들한테 격려를 한다든지 뭐 더군다나 예술이라는 게 어떤 약간 뭐 직접 대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으로 움직이는 미술이나 음악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매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세계 사회에 기여하는 이제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렵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좋게 순화가 돼서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보다 훨씬 좋은 DNA와 경험을 가진 그런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박수를 한 번만. 정말 이렇게 이 짧은 시간에 이런 어떤 경험과 지혜와 모든 것들이 녹아져서 우리에게 좋은 나눔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